한낮의 태양이 갓 타설된 콘크리트처럼 뜨겁게 내리쬐는 부대한 공사장. 거대한 레미콘 트럭이 지축을 울리며 포효하고 있었다. 그 소음의 중심으로 두 명의 거구 헌병에게 질질 끌려가는 가녀린 인형이 있었다. 강하나 소위. 온몸은 끔찍한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고 밧줄은 그녀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그 앞에는 제101 공병여단장 박태수 대령이 팔짱을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 소음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명료했다. 쑤시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나, 이년아? 그가 턱짓으로 신호했다. 거구의 헌병들이 그녀의 몸을 번쩍 들어올렸다. 쾅! 그녀의 몸이 차가운 강철 깔때기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귀 바로 아래에서 거대한 스크류가 돌아가며 자갈과 시멘트를 갈아버리는 지옥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우르르 드르륵. 박태수가 깔때기 아래를 내려다보며 포효했다. 거기서 증거나 실컷 찾아보시지. 니년이 그렇게 파헤치고 싶어하던 그 강철 장벽의 일부가 되는 거야. 아주 의미 있는 죽음이지, 안 그런가? 강철과 콘크리트가 이제 곧 한 생명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진실의 마지막 무덤이 될까? 악마가 승리에 취해 포효할 때 이 기계의 굉음을 뚫고 단 하나의 희미한 신호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아니, 박태수는 몰랐을 것이다. 지금 그가 비비고 있는 것이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분노를 담은 거대한 뇌우를 불러들이는 재물이라는 것을. 끼익! 낡은 군용 지프가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연병장 위로 이제 막 보급받은 듯한 깨끗한 전투화가 내려앉았다. 갓 임관한 신참 장교 강하나 소위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위병소 건물 위에는 녹색 페인트로 쓰인 부대의 이름이 위압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제101 공병여단. 그리고 그 아래 강철 방패 문양과 함께 부대의 별칭이 적혀 있었다. 강철 장벽부대. 국가를 지키는 강철의 장벽. 참으로 명예로운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장벽의 안쪽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를 안내하기 위해 나온 행정보급관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신거리며 그녀를 여단장실로 이끌었다. 본부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바깥의 뜨거운 열기와는 다른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 그것은 단순한 그늘의 시원함이 아니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마치 거대한 무덤 속으로 들여온 듯한 음습함이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마주치는 병사들은 그녀를 흘긋 쳐다보고는 이내 겁먹은 짐승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구인다운 총기나 생기가 없었다. 그저 무언가에 체념한 듯한 공허한 복종만이 가득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다. 한 명의 폭군이 지배하는 거대한 강제 노역장이었다. 여단장실 문 앞에 멈춰섰다. 육중한 참나무 문은 그 너머의 권력을 과시하는 듯했다. 행정보급관이 긴장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거만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와. 철컥.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자욱한 시가 연기와 함께 썩은 권력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여단장실은 불필요할 정도로 넓고 화려했다. 바닥에는 값비싼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군 지휘관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졸부의 저택 응접실에 가까웠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여단장 박태수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마치 왕자에 앉은 황제처럼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그의 기름진 얼굴과 탐욕으로 건들거리는 눈은 그가 이 부대를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강하나는 훈련소에서 배운 그대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차렷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신분과 능력을 숨기기 위해 순진 무구함과 약간의 긴장감을 얼굴에 더 씌웠다.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세상 물정 모르는 신출내기 장교,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충성, 금일부로 제101 공병여단 작전장교로 명받은 소위 강하나 여단장님께 부임 신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과서처럼 낭낭하고 절도 있었다. 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가구라도 보는 듯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끈적끈적한 시선이 그녀의 얼굴, 군복 위로 드러난 가슴과 허리를 기분 나쁘게 훑고 지나갔다. 체리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정적이 흘렀다. 박태수는 일부러 그녀를 세워둔 채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는 척했다. 이 방에 들어온 모든 이에게 하는 그만의 길들이기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흥미를 잃었다는 듯 서류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강하나 소위라.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가 연기처럼 느끼하고 불쾌했다. 육사 수석 졸업, 대통령 표창, 기록만 보면 아주 대단한 인재나셨군.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어쩌나 여긴 그런 쌤님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는 곳이 아닌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비싼 시가 냄새와 그 향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탐욕의 악취가 풍겼다. 여긴 공사판이야 소위. 흙먼지랑 땀 냄새,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라고. 어디서 계집의 분냄새나 풍기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그의 말에는 여자라는 성별 자체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나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살짝 말아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미세한 고통이 그녀의 분노를 억제하는 유일한 브레이크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최대한 유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워? 박태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내년 같은 애송이가 뭘 배운다는 거지? 삽질? 아니면 벽돌 나르는 법? 여자는 전쟁터에서도 공사판에서도 아무 쓸모가 없어. 거치적거리기만 할 뿐이지. 그는 하나의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쳐들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 눈 안에는 짐승 같은 소유욕과 파괴욕이 번들거렸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으니 다른 쓸모는 있을지도 모르겠군. 내 차 시중이나 들면서 운전이나 배우는 게 어때? 그 편이 훨씬 생산적일 것 같은데. 성희롱이었다. 부하 장교에게 그것도 첫 대면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 하나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살기가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을 내리깔며 그 살기를 감췄다. 그녀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었지만 박태수의 눈에는 공포와 굴욕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손을 거두었다. 표정을 보니 이제야 자기가 어떤 곳에 왔는지 실감이 좀 나나보군.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두꺼운 설계도 뭉치를 가리켰다. 좋아, 신참. 너의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를 주지. 그가 말했다. 저기 있는 건 지난 5년간 우리 부대가 건설한 모든 군인 아파트의 최종 설계 도면과 자재 명세서다. 네가 할 일은 저 서류들을 전부 검토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류나 누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만 장은 좋게 넘어 보이는 서류였다. 몇 달이 걸려도 다 못할 일을 이제 막 부임한 신참에게 던져준 것이다. 이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의 길을 꺾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려는 악의적인 괴롭힘일 뿐이었다.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박태수는 씩 웃었다. 내일 아침까지. 네? 못 들었나?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결과보고서 올려놓으라고. 육사 수석이라며. 그 정도는 껌이겠지.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빌든가. 그는 의자에 다시 몸을 파묻고는 손을 휘저었다. 꺼지라는 신호였다. 나가봐. 일도 못하는 년 얼굴 보고 있으려니 속이 답답해서. 하나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인으로서 배운 마지막 자존심으로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리고 그녀는 묵묵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박태소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찰컥. 여단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어둡고 긴 복도에 다시 그녀 혼자였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순진한 신참 장교의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공포와 굴욕으로 떨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순진한 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박태수. 그녀는 속으로 그의 이름을 을조렸다. 니놈이 오늘 나에게 준 모욕, 내가 아주 조금씩 뼈 하나하나 발라내면서 갚아주겠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박태수가 지시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자료실로 향했다. 박태수는 몰랐을 것이다. 그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던져준 그 쓰레기 더미가 사실은 그 자신의 무덤을 파는 데 쓰일 가장 완벽한 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참의 소리가 아니었다. 쿵, 쿵, 쿵. 그것은 강철 장벽의 가장 약한 균열을 찾아낸 숙련된 폭파 전문가의 침착하고 단호한 발걸음 소리였다. 폭파 준비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자료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수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낡은 종이와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 하나의 눈앞에는 박태수가 던져준 거대한 서류산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그것은 업무가 아니라 굴욕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가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밤을 새우다 결국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절망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틀렸다. 하나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보물창고를 발견한 고고학자의 날카로운 흥분이 서려 있었다. 박태수는 스스로 자신의 범죄 기록 보관소의 열쇠를 그녀의 손에 쥐어준 셈이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낡은 책상 위를 깨끗이 닦고 서류들을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신참 소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 감사관 같았다. 분류 작업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제 거대한 혼돈의 서류 더미는 그녀의 눈앞에서 일목요연한 데이터베이스로 재탄생했다. 타닥, 타다닥. 그녀는 개인 노트북을 켜고 서류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자재 명세서, 설계 도면 번호, 시공업체, 결제 금액, 그리고 최종 승인자. 모든 데이터가 그녀의 머릿속과 컴퓨터 안에서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지루하고 방대한 작업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 앞뒤가 맞지 않는 단 하나의 숫자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꼬박 반나절을 굶은 상태였다.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식단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살아남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수였다. 그리고 정보 수집도. 진짜 정보는 서류 더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속에 있는 법이었다. 식당은 삭막했다.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 말 없이 밥만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웃음소리도 대화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식판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돌았다. 하나는 일부러 어설픈 신참처럼 두리번거리며 배식대 앞에 섰다. 그녀가 식판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일부러 발을 헛디뎠다. 와장창! 식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국과 반찬이 사방으로 튀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로 쏠렸다. 몇몇은 조롱하듯 피식 웃었고 대부분은 귀참타는 듯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이 부대에서는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사치였다. 바로 그때였다. 한 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치우고 그녀에게 자신의 수저를 건넸다. 제 걸로 드십시오. 저는 다 먹었습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선량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을 한 병사. 그의 가슴에는 김동현 병상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아, 고맙습니다, 김병장. 하나가 당황한 척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신임 장교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되셔서 그럴 겁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의 무심한 친절 속에서 하나는 이 썩어빠진 부대에 아직 남아있는 단 한 줄기 인간성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놓치지 않았다. 잠깐만요, 김 병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같이 앉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부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최대한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신참처럼 보이려 애썼다. 김동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하나는 의도적으로 김동현과 마주치는 시간을 늘렸다. 그녀는 그에게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동정심을 유발했고 때로는 PX에서 몰래 사온 간식을 쥐어주며 그의 경계심을 풀었다. 김동현은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계급을 내세우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부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멀리 최근에 완공된 군인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보였다. 와, 저 아파트 정말 멋지네요.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습니다. 하나가 순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 말에 김동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멋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속은 다 썩었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동현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소희님은 아직 모르시는구나. 저기 사는 군인 가족들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벽지를 타고 물이 줄줄 새는 집, 창문을 닫아도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집, 갓난아기가 있는 집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바닥은 조금만 걸어도 소리가 나는 싸구려 자재를 썼다는 이야기.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거 부실공사입니다. 박태수 여단장님이 건설사랑 짜고 자재 빼돌려서 지은 난림 아파트라고요. 하나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부패의 실체가 그녀의 눈앞에서 구체적인 증언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군인 가족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하나가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이 물었다. 제기했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요? 김동현이 체념한 듯이 말했다. 작년에 한 중사님이 용기 내서 본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중사님 갑자기 최전방 GOP로 전출 명령 받았습니다. 가족들이랑 생이별한 거죠. 그 이후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들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보복성 인사, 조직적인 은폐.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범죄였다. 혹시 피해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병장님? 제가 어떻게든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김동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수많은 피해 사례들과 불만을 토로하던 병사들의 이름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그 작은 용기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하나는 다시 자료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김동현이 말해준 피해 아파트의 주공 날짜와 서류상의 날짜가 일치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설계 도면과 자재 명세서를 다시 펼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수천 대의 품목 리스트를 빠르게 훑고 내려갔다. 철근, 시멘트, 단열재, 방수 페인트,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뭔가 있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그녀는 눈을 감고 김동현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른다. 방수와 단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었다. 그녀는 아파트 외벽에 사용된 방수 페인트와 내부 단열재의 품목 코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아주 작고 교묘하게 숨겨진 흔적을. 자재 명세서에는 분명 A77이라는 품목 코드에 최고급 방수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해킹을 통해 알아낸 실제 자재 발주서 사본에는 A77과 코드가 비슷한 A7이라는 저가형 페인트가 대량으로 발주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숫자 7 하나를 교묘하게 추가해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단열재도 마찬가지였다. 최고급 단열재인 슈퍼텍스 대신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사용이 금지된 값싼 중국산 단열재 슈퍼텍이 납품된 흔적을 발견했다. 스펠링 하나만 바꾼 악마의 장난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자재 빼돌리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 시도였다. 박태수는 수천 명의 군인 가족들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아파트에 밀어넣고 그들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암호화하여 초소형 USB에 저장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서류상의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되었다고 발뺌할 수 있다. 그녀에게는 현장의 증거가 필요했다. 부실공사의 실체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김동현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진짜 계획을 아주 조금 드러내 보였다. 병장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비어있는 아파트 세대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갈 방법이 필요합니다. 김동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연약한 신참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혀내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군인의 눈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결심한 듯 짧게 대답했다. 오늘 밤 자정 103동 뒤편 보일러실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냥감이 쳐놓은 덫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박태수 대령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자였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며 살아남은 자의 짐승과도 같은 생존 감각이었다. 최근 그의 그 예민한 감각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원인은 그 신참 계집 강하나 소이였다. 처음에는 그저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자신의 왕국에 떨어진 이물질. 그는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업무를 던져주었다. 보통의 신참이라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울면서 전출을 보내달라고 빌거나 완전히 기가 죽어 자신의 발밑을 핥는 충실한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하나는 달랐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가 던져준 서류산을 묵묵히 처리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자료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울지도 빌지도 아첨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박태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결정적인 계기는 부관으로부터 받은 사소한 보고였다. 여단장님, 강소희가 요즘 병사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동현 병장과 붙어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김동현. 박태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작년에 군인 아파트 부실공사 민원을 제기했다가 본보기로 최전방에 끌려갈 뻔했던 중사의 처남. 불만이 많은 놈이었다. 그 불만 많은 놈과 속을 알 수 없는 신참 계집. 두 사람이 붙어 다닌다. 박태수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번쩍였다. 설마? 그는 즉시 감찰과장을 불렀다. 강하나 송이 그년 뒤를 좀 밟아봐.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고 뭘 하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이틀 뒤 보고가 올라왔다. 보고 내용은 그의 불안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강소희, 어제 자정 무렵 김 병장과 함께 103동 아파트 빈세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머물다 나왔으며 나올 때 작은 비닐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빈세대, 비닐봉투,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 계집애는 지금 자신의 완국을, 자신의 금고를 파헤치고 있었다. 서류 더미를 던져준 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자신이 호랑이 굴의 지도를 호랑이 새끼에게 직접 쥐어준 꼴이었다. 박태수는 시가를 잘근잘근 씹었다. 입안에서 역겨운 단맛이 느껴졌다. 그는 분노보다 차가운 공포를 먼저 느꼈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를 차단한다면, 만약 증가가 상부로 올라간다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수년간 쌓아올린 부와 권력의 탑이 저 어린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었다. 안 돼. 그렇게 둘 순 없지. 그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는 결심했다. 새싹은 더 자라기 전에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소집했다. 건설 비리의 핵심 공모자들, 자재과장, 공사감독관, 그리고 헌병대장이었다. 여단장실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여단장님, 소문 들으셨습니까? 신임 소위가 아파트 비리를 캐고 다닌다는. 닥쳐. 박태수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살기 어린 목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상황 파악은 끝났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어 계획이 아니었다.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공격 계획이었다. 그는 강하나를 잡기 위한 거대한 셔츠를 짜기 시작했다. 그녀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함정. 그년이 증거를 찾고 있다고? 그가 비웃었다.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주지. 그녀가 도둑년이라는 증거를. 그의 계획은 이러했다. 내일 대규모 건설 자재가 부대로 반입될 예정이다. 그 중에는 최근 가격이 폭등한 고급 구리 전선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 구리 전선롤 중 하나를 빼돌려 강하나의 관물대에 몰래 숨겨둘 것이었다. 그리고 내부 제보를 가장하여 그녀가 군 자재를 훔쳐 민간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혐의로 헌병대가 그녀를 급습하여 체포한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갓 부임한 신참 장교가 돈에 눈이 멀어 군수품을 빼돌렸다. 그녀가 그동안 캐고 다녔던 비리 문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부대를 음해하려 한 거짓말로 둔갑될 것이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명예를 도둑맞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도둑년이 되어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아니, 군복을 벗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태수는 더 확실한 마무리를 원했다. 그는 헌병대장을 쳐다보았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이 좀 격렬해야 할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실수로 뼈 한두 개쯤 부러뜨려 놓겠습니다. 헌병대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그리고 김동현 병장, 그놈도 공범으로 엮어. 두 놈이 짜고 버린 짓으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최대한 요란하게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다. 본보기로 삼는 거지. 감히 이 박태수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의 뇌리에 똑똑히 새겨줘야 해.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시가 연리를 깊게 빨아들였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사냥감이 그 덫을 밟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다음 날 오후 하나는 자료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난밤 김동현의 도움으로 아파트 빈 세대에서 채취해온 벽지와 바닥재 샘플을 분석 의뢰한 상태였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거였다. 그녀는 초조했다. 박태수가 이미 자신의 움직임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최대한 빨리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때였다. 벌컥! 자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완전 무장한 헌병대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다. 가장 앞에는 헌병대장이 살기등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강하나 소위. 그가 차갑게 말했다. 군수품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필요 없겠군. 넌 그냥 닥치고 따라오면 돼. 하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올 것이 왔구나.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랐다.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었다. 이것은 정식 체포가 아니었다. 그냥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헌병대장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가 손짓하자 양옆의 헌병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건 놔. 날 건드릴 권한 너희에겐 없어. 하나가 저항하며 뿌리쳤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헌병대장의 주걱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퍽!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군화발로 그녀의 등을 짓밟았다. 감히 저항해, 이 도둑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여기가 니년 안방인 줄 알아. 그들의 욕설과 폭행 속에서 하나의 의식이 흐려졌다. 이건 함정이다. 자신이 뭘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소용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파괴할 작정으로 온 것이다. 헌병들은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질질 끌고 자료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와 본부 건물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니었다. 거봐,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더니 꼴 좋다 하는 식의 비겁한 안도감과 냉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그녀의 숙소 BOQ였다. 헌병대장은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그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관물대로 다가가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다. 찾았다. 여기 있군. 그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굵은 구리전선이 감겨있는 롤이었다. 그녀가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강소위. 부대 창고에 있어야 할 물건이 왜 네 관물대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정말이지 유치하고 조잡한 연극이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다른 장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진짜 훔쳤나 봐. 얼굴은 순진하게 생겨서 뒤로는 저런 짓을 하고 다녔군. 그녀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절도범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명예와 진실은 저 구리전선 롤 하나에 의해 완전히 짓밟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그저 이 연극을 연출한 주연 배우 박태수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 그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입모양으로 그녀에게만 들리도록 말했다. 까불지 말랬지.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힘의 차이다. 넌 날 절대 이길 수 없어. 하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래, 이것이 너희들의 방식이구나. 진실을 말하는 자의 입을 막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두 다 보는 앞에서 조리돌림하며 명예를 살해한다. 좋아, 박태수. 그녀는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네가 시작한 연극, 결말은 내가 써주지. 아주 끔찍하고 처절한 비극으로. 덫은 그녀의 발목을 정확히 물었다. 이제 사냥꾼이 숨통을 끊으러 올 차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괴물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비수를 꽂아 넣을 그 순간을. 군화에 짓밟힌 흙먼지가 피냄새와 뒤섞여 역겹게 떠올랐다. 강하나는 두 명의 헌병에게 짐짝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희미했다. 복부를 강타당한 충격으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연병장 한가운데였다. 그곳에는 이미 전 여단 병력이 집합해 있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한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공허하고 감정이 마모된 듯한 무표정뿐이었다. 이곳에서 타인에게 감정을 보이는 것은 곧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쿵! 헌병들은 그녀를 단상 앞 흙바닥 위로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터뜨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전 여단장병은 주목! 마이크를 잡은 박태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극 배우와도 같은 과장된 분노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이 무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왕국에 감히 균열을 내려는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공개 처형식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군인의 명예에 똥칠을 한 파렴치한 범죄자를 보고 있다. 그가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하나를 가리켰다. 수백 개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갓 임관한 이 신참장교 강하나 소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수품을 횡령하고 그것을 민간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방금 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거짓말, 뻔뻔하고 역겨운 거짓말이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반박할 힘도 그럴 의미도 없었다. 이것은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쇼에 불과했다. 박태수는 신호를 보냈다. 헌병대장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와 그 안에 든 것을 바닥에 쏟아냈다. 촤르르. 황금빛 구리 전선 놀이 흙바닥 위를 굴렀다. 박태수가 그녀의 관물대에 숨겨두었던 조작된 증거였다. 증거는 명백하다. 이 자는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지켜지는 이 부대의 물자를 훔친 도둑이다. 이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배신자다. 그는 연설을 하며 연병장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의 군화가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려 했었다. 공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안다. 최근 이 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해 부대에 대한 불만을 유도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며 여론을 선동하려 했다는 것을. 그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그녀의 조사를 부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둔갑시켰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절도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미리 꾸민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 아주 악하고 교활한 수법이지. 병사들 사이에서 희미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몇몇은 이제 경멸의 눈초리로 하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믿는 법이다. 특히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지루하고 억압된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되더라면 더욱더. 대열 한가운데에 서 있던 김동현 병장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저건 거짓말이라고,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입은 천근만근 무거운 자물쇠로 잠긴 듯 열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나서는 것은 그녀와 함께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그의 무력감은 이 부대를 지배하는 거대한 공포의 증거였다. 박태수는 다시 단상 앞으로 돌아왔다. 그는 웅크리고 있는 하나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녀의 얼굴이 억지로 들려 올려졌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지옥의 밑바닥에서도 꺼지지 않을 불꽃처럼 박태수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증오와 경멸이 담긴 눈빛에 박태수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짝!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살과 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귀가 윙윙거렸다. 아직도 그 더러운 눈가를 똑바로 뜨고 있나 이년이. 박태수가 포효했다. 그는 연기를 집어치웠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폭력의 쾌감만이 남아있었다. 니년에게 가르쳐주지. 감히 이 박태수의 심기를 건드린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이 부대를 배신한 자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는 그녀를 다시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헌병대장에게 턱짓했다. 시작해. 그것은 사형 집행 명령이었다. 헌병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춤에서 경찰봉을 뽑아들었다. 단단한 흑색 경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부터 진정 쇼가 시작될 것이었다. 하나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퍽! 헌병대장의 군홧발이 그녀의 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얌전히 있어 쌍년아. 이건 특별히 여단장님께서 너에게 내리는 선물이다. 그는 경찰봉을 고쳐 잡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휘둘렀다. 가장 먼저 노린 곳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위 중 하나인 무릎이었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경찰봉이 그녀의 왼쪽 무릎 뒤 오금 부위를 강타했다. 빡! 아! 하나는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뼈를 관통하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신음이 터져나왔다. 다리의 감각이 순간 사라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하, 꼴 좋군. 박태수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헌병대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은 그녀의 어깨를, 등을, 팔을 가리지 않고 내리치기 시작했다. 퍽,
빡! 퍽! 둔탁한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병사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대신 맞는 듯한 생생한 고통이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박태수는 모든 병사들이 이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기를 원했다. 크. 하나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시야가 하얗게 빨갛게 전멸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큰 분노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이 부조리한 폭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이었다. 독한 년, 아직도 소리를 안 지르는군. 헌병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경찰봉을 집어던지고 대신 주먹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먹이 그녀의 옆구리를, 복부를 가격했다. 퍽, 퍽, 컥.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피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축 늘어진 인형처럼 흙바닥 위에 쓰러졌다. 그녀의 귓가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내쉬는 숨소리가 파도소리처럼 멀게 들려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보고 있나, 아버지? 듣고 있나, 어머니? 당신들의 딸이 지금 당신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 안에서 짐승처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던 명예입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폭행이 멎었다. 박태수는 이제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다시 한번 잡아채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의 눈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조금도 꺾이지 않은 분노의 불꽃이 그 안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태수는 그 눈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그는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해야만 했다. 그는 모든 병사들에게 들으라는 듯 악마처럼 포효했다. 보아라. 그가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대가다. 이 부대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상관을 음해하고 전우를 속인 자의 최후다. 너희들 중에서도 만약 인연과 같은 헛된 생각을 품는 자가 있다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기계처럼 대답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박태수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다시 한번 굳건해졌음을 느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하나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그냥 전체 요리일 뿐이니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다. 그는 그녀를 바닥에 다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전연 끌고 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헌병들이 다시 그녀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흙바닥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한 명의 여군 장교가 남긴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에 찢겨진 명예가 흘리는 피눈물이었다. 병사들은 그 핏자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공포와 함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심어졌다. 그것은 바로 의문이라는 불씨였다. 정말로 저 장교가 잘못한 것일까? 만약 그녀가 말하려던 것이 진실이었다면. 박태수는 공포로 모든 것을 지배했다고 믿었지만 그는 씨앗을 뿌린 것이다.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반란의 씨앗을. 그리고 그 씨앗에 물을 줄 단 한 사람, 김동현은 피가 나도록 깨문 입술 안쪽의 상처를 혀로 핥으며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분노를 삭히고 있었다. 그는 움직여야만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식은 냄새로부터 돌아왔다. 역겨운 기름 냄새와 축축한 흙먼지 냄새, 그리고 코를 톡 쏘는 시멘트 가루 냄새.
강하나의 온몸은 부서진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그녀가 당한 구타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시험하는 듯한 고문에 가까운 행위였다. 갈비뼈에는 금이 갔고 무릎의 인대는 늘어났으며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뜨려고 애썼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익숙한 광경이 들어왔다. 공사장. 그녀가 김동현 병장과 함께 잠입했던 바로 그 군인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 그녀는 지금 차가운 흙바닥 위에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레미콘 트럭이 괴물처럼 서서 굉음을 내뿜고 있었다. 우, 드르르륵. 거대한 믹서가 돌아가며 시멘트와 자갈을 뒤섞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맷돌이 영혼을 갈아버리는 소리처럼 섬뜩했다. 일어났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박태수였다. 그는 2명의 신복 헌병을 대동한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연병장에서의 광기 어린 분노 대신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차갑고 무감정한 잔인함만이 남아있었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 강소희? 그가 비웃으며 물었다. 네 년이 그렇게 파헤치고 싶어 하던 바로 그곳이다. 네 년의 무덤이 될 곳이기도 하지. 무덤. 그 단어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하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을 그냥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왜? 하나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피가 섞인 침이 흙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왜냐고? 박태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들었다는 듯이 웃었다. 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했어. 그리고 넌 너무 똑똑했지. 네 눈빛, 난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밟아도 지식여도 죽지 않는 그 더러운 눈빛 말이야. 그런 건 뿌리째 뽑아버려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그는 신호를 보냈다. 거구의 헌병 2명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잡아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윽!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녀는 완전히 2 사람에게 매달린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질질 끌고 포효하는 레미콘 트럭 앞으로 향했다. 넌 네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겠지. 육사수석, 대통령 표창? 박태수가 그녀의 등 뒤에서 조롱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하찮은 명예 따위로 돌아가지 않아. 이 세상은 돈과 힘, 그게 전부다. 난 둘 다 가졌고 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넌 죽는 거야. 아주 간단한 이치지. 그들은 트럭의 뒤편, 자갈과 시멘트를 쏟아붓는 거대한 강철 깔때기 앞에 멈춰섰다. 기계가 내뿜는 열기와 소음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이것이 그녀의 관이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있나? 박태수가 물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절망을 즐기려는 악마의 유희였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리 셔츠 속에 아버지 강민호 중장의 얼굴과 어머니 이수진 소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들의 딸이 자신들이 충성을 바친 군대 안에서 이런 끔찍한 최후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 그녀가 만약 이대로 사라진다면 그녀는 군수품을 훔치다 탈영한 파렴치한 장교로 군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억울함을 넘어 가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터였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포기하지 마, 강하나. 아직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태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3번 까딱였다. 마치 경련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박태수는 그것을 죽음을 앞둔 자의 마지막 발작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신호였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들만의 암호. 공사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 버려진 자재 더미 뒤편.
김동현 병장은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연병장에서 끌려간 직후 몰래 뒤를 쫓았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하나가 그에게 건네주었던 작은 물건이 쥐어져 있었다. 만년필처럼 생긴 작은 금속 막대기였다. 정말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특정한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 신호를 보면 망설이지 말고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딱 한 번만. 그리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몸을 숨기세요. 절대로 발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병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에 그녀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였다. 김동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왔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 또한 공범이 된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눈앞에서 한 명의 의로운 군인이 짐승들에게 짓밟혀 죽어가고 있었다. 여기서 눈을 감는다면 자신은 평생을 비겁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뚜껑을 열고 붉은색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심껏 눌렀다. 딸칵. 아무런 소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보낸 희미한 전파 신호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있는 수신기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다, 강소희. 박태수가 차갑게 선언했다. 그는 턱짓으로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던져 넣어. 헌병들이 그녀의 몸을 번쩍 들어올렸다. 하나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너무나도 파랗고 잔인한 하늘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자신의 마지막을, 이 지옥의 풍경을, 그리고 저 악마의 얼굴을 똑똑히 눈에 새겨두기 위해서. 쾅! 그녀의 몸이 차가운 강철 깔때기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충격. 그녀의 시야 바로 아래 거대한 스크류가 회전하며 자갈과 시멘트 그리고 물을 뒤섞어 죽음의 반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지옥의 맷돌 속으로 아주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우르르르, 쾅, 촤. 기계의 굉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박태수는 깔때기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미친 듯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기계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볼 수 있었다. 승리에 취한 악마의 추악한 얼굴을.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저지른 짓이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2마리의 호랑이의 단 하나뿐인 새끼를 건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아주 희미한 전파 신호 하나가 지금 막 하늘의 모든 분노를 담은 거대한 뇌우를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하나의 귓가에 아주 멀리서 환청처럼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아니,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심판의 날개 소리였다. 그 시각 제101 공병여단으로부터 50km 떨어진 곳, 대한민국 수도 방위사령부 지하 벙커. B2 벙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수도 사울의 모든 핵심 시설과 병력 이동 상황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점으로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십 명의 작전 장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자신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가상적 침투에 대비한 대규모 방어 훈련이 막바지에 이른 참이었다.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휘관석. 수도 방위사령관 강민호 중장이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별명은 뇌신, 천둥의 신이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잘 깎아놓은 화강암처럼 단단했고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울리는 천둥처럼 낮고 위엄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벙커 안의 모든 공기가 통제되었다. 적 특작부대 C3 지점 통과, 10분 내로 청와대 방어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타격대 대기, 지금부터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징. 그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검은색 특수시계에서 아주 미세하고 짧은 진동이 울렸다. 훈련 중에는 그 어떤 통신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 진동은 오직 단 하나의 의미를 가졌다. 그의 딸 하나에게서 온 비상신호.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마지막 통신 수단이었다. 강민호 중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것이 그가 드러낸 감정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사령관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사령관님, 잠시 자리를 비운다. 훈련은 자네가 마무리하도록.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지휘관석 뒤편에 있는 개인 작전실로 들어갔다. 철컥. 방음 문이 닫히자 바깥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책상 위에 보안 단말기에 자신의 시계를 가져다 댔다. 삑! 암호화된 비상 채널이 열렸다. 화면이 켜지고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곧 화면이 안정을 찾으며 하나의 영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민호의 숨이 멎었다. 화면 속에 비친 것은 그의 단 하나뿐인 딸, 그의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온몸은 피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군복은 갈갈이 찢겨 있었다.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진 그녀를 두 명의 거구 헌병이 짐승처럼 끌고 가고 있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하나가 몰래 가슴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강민호의 눈이 불타는 듯이 뜨거워졌다. 그는 화면 속의 배경을 즉시 알아보았다. 제101 공병여단 박태수의 소굴. 그의 귀에 마이크를 통해 뭉개진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덤이 될 곳이기도 하지. 박태수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확인하는 순간 강민호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이를 너무 세게 악물어 턱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화면 한쪽 구석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하나의 생체 신호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하나의 심박수는 이미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게 떨어져 있었다. 그래프는 가파른 하얀 곡선에 그리고 있었다. 딸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장면이 펼쳐졌다. 거대한 레미콘 트럭. 그녀의 몸이 허공에 들려 차가운 강철 깔때기 속으로 내덩댕이 쳐졌다. 쾅! 그 둔탁한 충격음은 물리적인 소리가 되어 강민호의 심장을 직접 가격했다. 그의 눈에 평생 단 한 번도 맺힌 적 없었던 붉은 핏줄이 서리기 시작했다. 던져 넣어. 박태수의 마지막 명령.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딸의 마지막 모습. 화면은 곧 완전한 암흑으로 변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 자갈과 시멘트가 갈리는 지옥의 소리, 그리고 심박수 그래프. 삐, 삐, 삐. 점점 더 느려지고 약해지는 생명의 신호. 그래프의 끝이 곧 그의 딸의 생명의 끝이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쾅! 강철로 만들어진 책상이 비명을 지르며 휘어졌다.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온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신의 분노와도 같은 거대한 진노였다. 뇌신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모습을 본 부사령관과 작전 장교들은 모두 경악했다. 그들이 알던 강민호 중장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맹수의 붉고 이글거리는 눈이었다. 부관. 그의 목소리는 강철을 긁는 소리처럼 낮고 차가웠다. 예, 사령관님. 헬기 준비해.
블랙호크, 완전 무장 상태로 지금 당장.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수도 방위사령부의 모든 가용 타격 헬기는 나를 따른다. 목표 제101 공병여단 10분 내로 이륙한다. 반복한다. 10분 내로 이륙한다. 벙커 안에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수도 방위사령부의 타격 헬기는 전쟁 시에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다. 지금 그는 자신의 사적인 분노를 위해 군 전체를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자 쿠데타로 비칠 수도 있는 행위였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외곽에 위치한 육군정부사령부 지하 3층의 거대한 서버실, 사방이 스크린으로 뒤덮인 중앙통제실, 수백 개의 스크린 위로 전 세계의 군사정보와 암호화된 통신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중앙, 통제실 전체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정보사령관 이수진 소장이 앉아 있었다. 강 하나의 어머니. 그녀의 별명은 메두사였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자는 모두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불같은 분노와는 다른 얼음과 같은 냉철함과 뱀과 같은 치밀함으로 군 전체의 정보를 소나귀에 쥐고 있는 군 내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였다. 그녀는 막 해외에서 입수된 테러 조직의 이동 경로에 대한 첩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삐빅. 그녀만 볼 수 있는 개인 보안 모니터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붉은색 아이콘이 깜빡였다. 그녀의 모든 업무용 통신을 우회하는 오직 그녀의 딸과 그녀만이 아는 비상 채널이었다. 이수진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변 분석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태연하게 아이콘을 클릭했다. 그녀의 안경에 내장된 망막 디스플레이 위로 새로운 창이 떠올랐다. 그녀의 남편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지옥의 영상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딸의 모습, 박태수의 잔인한 목소리, 그리고 레미콘 트럭의 거대한 아가리.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을 내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멈췄다. 그녀의 호흡, 그녀의 움직임, 그녀의 심장 박동까지도 순간 멈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평소의 냉철함과는 다른 모든 것이 파괴된 후의 공허함이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섭게 순도 100%의 사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의 분석관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던 부관은 보았다. 그녀의 등 뒤로 마치 검은 오라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메두사가 마침내 신화 속의 괴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신 단말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금 즉시 제101 공병일단 주변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해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무슨 일? 명령이다. 그 한마디에 부관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공격 헬기 편대를 준비시켜 아파치, 장착 가능한 모든 무장은 전부 장착해. VIP 호위 따위가 아니다. 목표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녀의 입에서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부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제101 공병여단 건설 현장.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보 분석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심판하는 신의 눈이었다. 지금부터 5분 주겠다. 박태수 대령. 그놈과 관련된 모든 것, 조부모의 고향부터 어젯밤 먹은 저녁 메뉴까지 그놈의 모든 것을 내 모니터에 띄워. 5분이다. 정보사령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비상사태보다도 더 긴급하고 더 무서운 명령이 떨어졌다. 사령관의, 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경락고 문이 열렸다. 두두두두두두. 검은색 블랙호큐 헬기가 포효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로 코브라 공격 헬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육군 정보사령부의 활주로. 두두두두두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인 아파치가 상어처럼 날렵한 동체를 드러내며 이륙 준비를 마쳤다. 두 개의 부대에서 두 개의 다른 헬기가 거의 동시에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들은 다른 곳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다. 딸의 심박수 그래프가 꺼져가고 있는 바로 그곳. 두 개의 거대한 뇌우가 하나의 지점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다. 하늘이 울기 시작했다. 박태수는 자신의 승리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다. 그는 레미콘 트럭의 굉음이 마치 승리의 교향곡처럼 들렸다. 깔때기 아래 어둠 속에서 사라진 강하나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굴복하지 않던 그 더러운 눈빛. 이제 그 눈빛도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서 영원히 굳어버렸을 것이다. 그는 만족감에 찬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왕국은 이제 안전했다. 그 어떤 방해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전연의 흔적은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마. 그가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헌병대장은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다. 염려 마십시오, 여단장님. 이 콘크리트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기초 파일로 사용될 겁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이 부대의 주춧돌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기계 소음 속으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레미콘 트럭의 굉음과는 다른 이질적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다. 마치 멀리서 나는 벌의 날갯짓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땅이 울렸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때렸다. 뭐야? 박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하늘. 그 파랗던 하늘이 어느새 검은 점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 점들은 점점 커지며 육식동물의 형상을 드러냈다. 블랙호크, 코브라, 그리고 아파치. 수십 대의 공격 헬기들이 마치 종말을 알리는 메뚜기 떼처럼 공사장 상공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냥 날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완벽한 공격 대형을 갖춘 채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기세로 하강하고 있었다. 헬기의 동체에 장착된 로켓포드와 미사일 런처가 오후의 햇살 아래 섬뜩하게 번들거렸다. 씨발, 이게 무슨 훈련인가? 왜 보고가 없었지? 박태수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헬기들의 기수에는 훈련을 상징하는 그 어떤 깃발도 달려있지 않았다. 대신 헬기들은 공사장을 중심으로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퇴로는 없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강철의 죽음이 그들을 완벽하게 가두었다. 여단장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통신병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보고했다. 부대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끊겼습니다. 마치 전쟁 상황처럼. 그제야 박태수는 깨달았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누군가, 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을 잡기 위해 온 것이다. 하지만 누구, 어째서?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포위망의 중앙 두 대의 헬기가 다른 헬기들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한 대는 수도방위사령부의 문장이 새겨진 검은색 블랙호크, 다른 한 대는 육군정보사령부 소속의 죽음의 신처럼 생긴 아파치였다. 두 대의 지휘 헬기가 마치 황제가 강림하듯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헬기가 내뿜는 강풍에 공사장의 모든 것이 미친 듯이 휘날렸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비명을 질렀다. 쿵, 쿵. 두 대의 헬기가 거의 동시에 땅에 내려앉았다. 굉음이 멎고 거대한 프로펠러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들리는 것은 오직 레미콘 트럭이 여전히 내지르는 어리석은 기계 소음뿐이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두 대에 쏠렸다. 헬기의 문이 거의 동시에 양쪽에서 열렸다. 그리고 두 명의 인물이 땅으로 내려섰다. 왼쪽 블랙후크에서는 한 명의 남자가 내려왔다. 그의 키는 거대했고 어깨는 태산처럼 넓었다. 그의 몸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무시무시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3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오른쪽 아파치에서는 한 명의 여자가 내려왔다. 그녀는 남자만큼 체구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주변의 모든 온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 자리에서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메두사의 눈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평상시의 전투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의식에만 입는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이었다. 금실로 수놓아진 수장과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이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냥 장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뇌신, 강민호 중장, 메두사, 이수진 소장. 박태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왜, 어째서 저 두 사람이 여기에, 그것도 이런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짐승과도 같은 그의 생존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고.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2명의 장군은 내리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단 한 곳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군화가 흙먼지 쌓인 바닥을 밟을 때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박태수의 심장을 직접 때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박태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 공사장에 널린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여전히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는 레미콘 트럭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제야 박태수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강민호, 이수진, 그리고 강하나. 같은 성씨. 신임 소위의 인사기록 카드에 적혀있던 너무나 평범해서 그냥 지나쳤던 가족관계란. 아버지 강민호, 어머니 이수진.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박태수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냥 거슬리는 신천 장교 하나를 처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일의 신들의 단 하나뿐인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2명의 장군이 마침내 레미콘 트럭 앞에 멈춰섰다. 강민호 중장은 아무 말 없이 기계의 굉음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을 자신의 딸이 갇혀있을 그 강철 덩어리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는 것이 보였다.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수진 소장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꺼풀 아래에서는 지옥의 모든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마침내 강민호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에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다. 그 목소리는 모든 기계 소음을 뚫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박태수를 쳐다보며 단 3마디를 말했다. 기계, 정지. 레미콘 트럭을 조작하던 운전병이 겁에 질려 허둥지둥 기계를 멈췄다. 굉음이 먹고 지옥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임명, 구조. 대기하고 있던 707 대원들이 함성과 함께 트럭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절단기와 용접기를 들고 딸을 구하기 위한 사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박태수에게 향했다. 그것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이미 죽은 것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찢어 죽일 대상을 보는 눈이었다. 현 시간부로 이 자리에 있는 놈들 전원 체포한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대기하던 블랙호크에서 레펠이 쏟아져 내렸다.
수십 명의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와 박태수와 그의 신복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사살한다. 모두 무릎 꿇고 머리 위로 손 올려. 박태수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자신을 포위한 수십 대의 헬기,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신의 분노에 찬 얼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왕국은 끝났다고. 아니,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 자리에서 끝났다는 것을. 그의 귓가에 707 대원들이 트럭의 강철 깔때기를 절단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끼익! 과직! 707 대원들이 사용하는 플라스마 절단계가 붉은 불꽃을 튀기며 레미콘 트럭의 강철 깔때기를 잘라냈다. 마치 거대한 통조림 캔을 따는 것처럼 강철 외벽이 뜯겨져 나갔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축 늘어진 형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하나. 그녀의 몸은 시멘트와 자갈 반죽으로 뒤덮여 마치 회색 석고상처럼 보였다. 온몸은 끔찍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고 미세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의무병, 당장! 대기하고 있던 의무팀이 들것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그녀의 몸을 축축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서 꺼내 들것 위로 옮겼다. 한 의무관이 그녀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그 말에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민호 중장의 어깨가 크게 휘청했다.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이수진 소장은 두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장갑을 낀 손에서 뼈마디 소리가 날 정도였다. 살려내. 이수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내. 만약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만약 하나가 죽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 아니 이 부대 전체가 산자의 땅으로 남지 못할 것이라고. 의무팀은 그녀를 싣고 가장 가까운 지휘 헬기로 달려갔다. 프로펠러가 다시 돌기 시작하고 헬기는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 모습을 두 명의 부모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끝까지 지켜보았다.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강민호 중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분노를 넘어선 죽음과도 같은 공허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특임대에게 포위된 채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박태수에게 향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여단장실은 하룻밤 사이에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가구들은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 책상과 의자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다. 이곳은 더 이상 여단장실이 아니었다. 육군 최고위급 장성들이 직접 주관하는 비공식 임시 군사 법정이었다. 박태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양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강민호 휴장과 이수진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 뒤로는 수도방위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서 급파된 최고의 법무관과 감찰관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수백 킬로그램의 압력처럼 박태수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할 작정이었다. 강하나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증거만 없다면 그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두 장군이 아무리 높다 한들 절차와 증거 없이는 자신을 처벌할 수 없을 터였다. 그것이 그가 믿는 법의 허점이었고 권력의 속성이었다. 박태수 대령. 마침내 강민호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의 바람처럼 건조했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자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를 고려해보지. 박태수는 코웃음을 쳤다. 죄라니요.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강하나 소희는 군수품을 횡령한 범죄자입니다. 저는 규율에 따라 그자를 체포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소희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그 모든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그의 변명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보았을 것이다. 레미콘 트럭에 빠진 것은 그 자가 타령을 시도하다가 발을 헛디뎌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사고일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부하장교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법무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강민호 중장은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버러지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수진 소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사고라고? 그녀가 되물었다. 그녀는 박태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컴퓨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안타까운 사고의 전말이 어떠했는지 우리 모두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지. 그녀가 손가락으로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다. 삑! 박태수의 등 뒤 하얀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강하나의 숙소 관물대였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강소희? 헌병대장의 목소리와 함께 구리 전선롤이 화면에 나타났다.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 영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표정이군. 이수진이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내 딸은 그냥 육사 수석 졸업생이 아니야. 정보사령부 소속 최정의 블랙 요원이기도 하지. 그 아이가 착용하는 안경, 가슴 주머니의 펜, 단추 하나하나가 모두 최첨단 녹화 및 송신 장비다. 네가 내 딸에게 저지른 모든 짓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곳 정보사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박태수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거대한 거미줄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연병장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구타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경찰봉이 그녀의 무릎을 내리치는 소리,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방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박태수는 차마 그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공사장, 자신이 그녀를 조롱하던 모습, 헌병들이 그녀를 레미콘 트럭 깔때기 속으로 던져넣는 장면이 모든 각도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다. 던져 넣어. 화면 속 자신의 목소리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박태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그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수진은 그의 발악을 가볍게 무시했다. 조작?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조작일 수도 있겠지. 영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테니. 그녀는 다시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서류 파일들이었다. 아파트 설계 도면, 자재 명세서, 그리고 실제 자재 발주서 사본. 하나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바로 그 증거들이었다. 이수진이 법무관에게 눈짓했다. 한 법무관이 앞으로 나와 서류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방수 페인트인 A77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발주 기록에는 저가형 페인트인 A7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숫자 하나를 추가하여 장부를 조작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단열재의 경우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사용이 금지된 중국산 슈퍼텍을 최고급 자재인 슈퍼텍스로 위장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박태수가 횡령한 금액은 지난 5년간 총 금액이 발표되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한 국가의 1년 국방 예산의 일부를 그가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박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딸이 목숨과 맞바꾼 이 차가운 데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의자에 기댄 채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역겹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눈물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무너져 내린 박태수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마지막 판결을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그 어떤 사형 선고보다도 차갑고 무서웠다. 아니, 넌 아직 죽을 수 없어, 박태수. 그녀가 말했다. 내 딸이 깨어날 때까지 넌 살아있어야 해. 그리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할 거다.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내 가족이, 내 부하들이 너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그리고 내 딸이 만약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녀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지옥의 언어를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박태수의 눈이 공포로 새하얗게 뒤집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작하기 시작했다. 으하하하악!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잠기게 될 것을 예감한 한 마리 악마의 단말마였다. 법무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가 끌려나간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민호 중장이 마침내 감고 있던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애끓는 슬픔과 아내를 향한 무거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수진은 남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두 개의 거대한 산이 서로를 의지하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가장 큰 적은 쓰러졌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딸의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의 그래프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태수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가 체포된 직후 국방부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수도방위사령부의 헌병대와 정보사령부의 분석팀, 그리고 합참의 감찰요원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군 내의 어벤져스였다. 그들은 제100일 공병예산을 뿌리부터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박태수의 신복들은 추풍낙엽처럼 체포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에 바빴고 그 과정에서 박태수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온갖 추악한 비리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왔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강한하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수사본부는 그녀가 넘긴 데이터를 토대로 박태수가 건설한 모든 군인 아파트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그리고 쿠 트위스트 퍼스트 첫 번째 충격적인 신실이 드러났다. 결과는 참담했다. 박태수는 단순히 값싼 자재를 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건물의 핵심 골조가 되는 철근의 규격과 양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그는 지진은커녕 작은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없는 불량 시멘트를 사용했다. 그가 사용한 발암물질 단열재는 아파트 전체를 거대한 독가스실로 만들고 있었다. 전문가들의 최종 보고서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이 건물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다. 수천 명의 군인 가족들이 자신들이 잠자는 동안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이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군 내부망을 통해 알려지자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배신감과 공포였다.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 동안 군이라는 시스템은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박태수를 향한 분노는 이제 군 전체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나갔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강하나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온갖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다. 기계가 내는 희미한 신호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레미콘 트럭에서 구조될 당시 그녀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저체온증, 과다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의료진은 기적에 가까운 사투 끝에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뇌에 가해진 손상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강민호와 이수진은 지난 3일간 딸의 침부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천둥의 신도 메두사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삼키는 평범한 부모일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3일 밤낮을 꼬박 세운 피로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차도가 없습니다. 의사의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뇌 활동 신호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대로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 위로 붉은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올랐다. 그는 박태수를 갈기갈기 찌려 죽인다고 해도 이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의사가 막 병실을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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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갑자기 하나의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위험합니다. 심실세동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들은 제세동기를 준비했다. 모두 물러나세요. 차지합니다. 클리어. 번쩍. 강력한 전류가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의 몸이 침대 위에서 활처럼 튀어올랐다. 하지만 그래프는 안정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클리어. 번쩍. 어머니, 아버지. 바로 그 순간 아주 희미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소리가 난 곳은 하나의 입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였지만 그녀의 입술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잠자는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부모를 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 요동치던 심박수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아주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2시간 후, 하나는 마침내 길고 긴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그리고 눈물로 젖은 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하나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딸, 정신이 드는 게냐. 하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부모님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안심의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강민호 역시 고개를 돌려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을 흘렀다. 가족은 지옥의 문턱에서 마침내 다시 만났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후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하나야.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임무인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그 안의 의지는 뚜렷했다. 그녀의 그 말에 이수진이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알고 있었니? 엄마와 아빠가 네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니, 우리가 너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느냐고 묻고 있다. 이것이 바로 쿠트위스트 2, 두 번째 진실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민호는 아내의 잔인한 질문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긍정의 대답이었다. 우리는 박태수가 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놈의 꼬리를 잡을 증거가 없었어. 그놈은 너무나 교활했고 그놈의 네트워크는 군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지. 이수진이 고백하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 괴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만 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연약하고 순진해 보이는 미끼가 필요했지.
그래서 딸을 미끼로 쓰셨군요. 하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비난의 기색은 없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팠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강민호가 눈을 뜨며 말했다. 수천 명의 군인 가족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우리는 너의 능력을 믿었다, 하나야. 네가 정보사의 최정예 요원이라는 것을,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아비는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다. 그의 변명은 처절했다. 대장군으로서의 신념과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그는 결국 신념을 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딸을 거의 잃을 뻔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100일 여단위로 발령나기 전날 밤 어머니의 서재에서 작전명 강철 장벽의 균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제 역할, 그리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 시나리오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미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그녀는 그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왜 말하지 않았니? 이수진이 절규하듯 물었다. 왜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끔찍한 임무를 받아들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 또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군복의 명예를 저 또한 지키고 싶었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전우와 그 가족들을 저 또한 제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뇌신과 메두사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제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강민호와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딸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그저 명령을 따르는 유능한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신념을 가진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들은 딸에게서 자신들이 젊은 시절 가졌던, 그러나 권력의 무게 속에서 조금씩 잊고 있었던 순수한 사명감을 보았다. 부끄러웠다. 자신들의 딸 앞에서 두 명의 대장군은 한없이 작아졌다. 미안하다. 강민호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아비가, 그리고 어미가 너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웠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하나는 대답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마주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서로의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람을 확인하며 단단하게 얽혔다. 가장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후에야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잔인한 화해였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어떻게 거두어 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피워낼 것인가? 그것이 그들 가족에게, 그리고 군 전체에 남겨진 마지막 숙제였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강철 장벽 사건은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수천 명의 군인 가족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회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출석시킨 긴급 청문회가 열렸다. 박태수와 그의 일당들에게는 군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 선고되었다. 사형. 물론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었다. 그들은 남은 평생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군 교도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썩어가게 될 것이다. 이수진이 그에게 속삭였던 지옥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분노는 박태수 개인을 넘어 군 전체의 구조적인 부패와 무능으로 향했다. 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변화가 필요했다. 뿌리부터 모든 것을 바꾸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수술이 시작되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역설적이게도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였던 강민호 중장과 이수진 소장이 있었다. 그들은 청문회에 자진 출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미끼로 사용했다는 비인간적인 작전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했다.
두 사람은 모든 책임을 지고 명예로운 전역을 신청했다. 평생을 바친 군복을 스스로 벗으려 했다. 하지만 여론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의 작전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했지만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란 사실 또한 명백했다. 그들의 딸 강하나 소위의 영웅적인 희생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부모를 향한 동정론이 일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사건의 피해자인 군인 가족들이 직접 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다. 두 장군이 군에 남아 이번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무너진 군인들의 삶을 재건해주기를 바랐다. 대통령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두 사람의 전역 신청은 반려되었다. 대신 강민호 중장은 육군본부 감찰감이라는 군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뇌신의 천둥이 이제 군 전체의 부정을 향해 내리치게 된 것이다. 이수진 소장은 전군 군인복지개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매두사의 날카로운 눈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살피게 되었다. 그것은 처벌이자 동시에 속죄의 기회였다. 두 사람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가을의 끝자락 제100일 공병여단의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대를 짓누르던 음습하고 폭압적인 공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건강한 땀 냄새와 활기찬 구호 소리 그리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한 이후 부대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대의 주 임무가 파괴가 아닌 재건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단의 모든 병력은 박태수가 지었던 부실 아파트들을 안전하게 보강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만드는 데 투입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노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전우와 그 가족들이 살아갈 안전한 보금자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가득했다. 그 재건 작업의 현장 한가운데 안전모를 쓴 한 명의 장교가 설계도면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강하나 소위였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군 전체의 영웅이 되었다. 국방부는 그녀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녀는 이제 육군 최연소 중위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군의 심장부인 합참이나 국방부로 자리를 옮겨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 하나의 소원을 말했다. 제100일 공병여단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녀는 더 이상 블랙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병장교 강하나로서 무너진 강철 장벽을 다시 세우는 임무를 완수하고 싶어 했다. 모두가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소희님!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김동현 하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번 사건의 숨은 공로를 인정받아 전문하사로 특별 임관했다. 그는 이제 부대의 가장 유능하고 존경받는 부사관 중 한 명이었다. 방금 103동 철근 배근 작업 검수 마쳤습니다. 도면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수고했어, 김하사. 하나가 도면에서 눈을 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 김동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런데 소희님, 아니 중위님, 이제 계급장 좀 바꿔 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군 규율 위반입니다. 그가 농담처럼 말했다. 하나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낡은 소위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아니야. 이 아파트들이 완벽하게 재건되고 마지막 가족 한 분까지 안전하게 입주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신참 소위 강하나야. 그녀의 말에 김동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존경의 눈빛으로 자신의 지휘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현장 저편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사복 차림의 강민호와 이수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서운 장군이 아니었다. 주말을 맞아 멀리서 복무하는 딸을 보러 온 평범한 부모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어떤 일이세요? 우리 딸이 밥은 제대로 넣고 다니나 감시하러 왔지. 이수진이 딸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메두사의 냉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강민호는 말없이 딸이 지휘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견고하게 올라가는 건물들, 활기차게 움직이는 병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빛나고 있는 자신의 딸. 그의 눈에 깊은 만족감과 자랑스러움이 서렸다. 훌륭한 지휘관이 되었구나. 그가 툭 하고 한마디 던졌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저녁은 먹었니? 아빠가 너 좋아하는 갈비 사왔다. 와, 정말요? 하나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현장을 걸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가족 간의 대화는 때로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을 함께 겪어낸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하나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하얀 외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빚어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곳에 진정한 강철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조리와 절망으로부터도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벽.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이 부대의 상처를, 그리고 군 전체의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다족과 그녀를 믿고 따르는 전우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 어머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것이 당신들의 딸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군대의 모습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공사장 위로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따뜻하고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다. 케르베로스의 새벽이 아닌 강철장벽의 새로운 평화가 마침내 찾아오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 비로소 지어지는 법이었다.